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소설집 함께 걷는 길, 칼날과 사랑, 유리구두, 브라스밴드를 기다리며, 벚꽃의 우주 등이 있고 제12회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오늘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어려우신가요? 정답은 김인숙 작가입니다. 김인숙 작가는 1983년 20살의 나이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상실의 계절이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대단하죠? 20살에 등단하다니요. 제가 20살 땐 뭐 했더라 하고 생각해보니 저는 그때 대학 신입생으로 신나게 놀러 다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소설로 등단을 하고 저는 놀러 다니고 생각해보니 좀 그렇네요. 오늘은 김인숙 작가의 단편소설 여행이라는 작품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딸이 엄마와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딸과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편안하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행, 김인숙. 괌의 아가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3박 4일 패키지 여행 코스 중의 1박을 기내에서 보냈으니 이제 도착하자마자 떠날 시간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짧은 2박의 일정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김포에서 아가나까지 비행시간 4시간, 긴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심야의 비행이었다. 그러나 칠순의 어머니도 7살짜리 딸아이의 눈에도 피로의 기색은 없었다. 늙은 눈과 어린 눈에 똑같이 반짝이는 설레임. 한밤중 아가나 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공항 입구 코너에는 패키지 여행객들을 마중 나온 여행사 직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를 마중 나온 현지 가이드는 두 군데의 다른 여행사 이름을 적은 종이장을 양손에 나눠 들고 있었다. 8월의 끝, 비수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여행 패키지는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고 있었음에도 한 여행사가 단독으로 작은 승합버스를 가득 채울 만큼의 여행객도 마련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우리 여행사의 이름이 적힌 종이장 앞으로 줄을 선 사람이 어머니와 내 딸, 그리고 나까지 달랑 3명. 그리고 또 하나의 여행사 이름 앞으로는 67명의 노인과 중년과 아이들이 줄을 섰다. 가이드가 인원 체크를 하는 동안 공항을 둘러보니 한국 여행사 이름을 적은 종이장들의 분주한 흔들림만이 보이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 종이장들은 운동회 날의 즐거운 만국기처럼도 보였다. 어떻든 여행의 시작인 것이다.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의 소개로 일행끼리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번잡할 것도 없는 인사였다. 우리 셋을 제외한 7명 모두가 한 가족이었다. 늙은 어머니와 아들 며느리, 딸 둘, 그리고 아들의 아들과 딸의 딸. 어머니가 그쪽의 늙은 어머니에게 다복한 집안이세요? 인사했고, 그쪽의 늙은 어머니가 내 어머니에게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이라니 효녀를 두셨네요. 인사했다. 인사는 그뿐. 일정을 설명하는 가이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더 이상은 서로 나눌 만한 말이 없었다. 가이드는 설명을 2번씩 나눠서 해야 했는데 그건 저쪽 일행과 우리 일행의 일정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괌에 이어 사이판까지 관광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았고 머무는 호텔도 우리와는 달랐다. 우리가 묵을 호텔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가 가까워 있었다. 가이드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한 시간이 오전 9시이기는 했지만 이미 숙면을 취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부터 찾았다. 피로 해소라기보다는 다음날의 일정을 염려해서인 것 같았다.
어머니가 악착같이 잠을 청하는 동안 그러나 아이는 몇 번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욕실과 발코니와 심지어는 옷장 속까지 드나들었다. 아이에게 해외여행은 처음이었다. 아이가 자기 몫의 배낭 속에다 유치원의 영어 교재를 챙긴 것을 발견한 건 비행기 안에서였는데 나름대로는 해외 첫나들이가 몹시 더 긴장되는 일이었던 모양이었다.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아이가 어찌나 악착같이 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는지 자꾸만 뒤로 처지는 어머니를 위해서는 잠시라도 빈손을 내밀 여유가 없었다. 엄마, 힘드시지 않으세요? 겨우 고개만 돌려 어머니에게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걱정 말라는 듯이 손을 내줬고 그것도 모자란 듯 좋구나, 참 좋아 라고 했다. 어머니에게는 행복해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딸이 마련한 효도 여행이었던 것이다. 좀채로 잠들지 않을 것 같던 아이가 침대에 엎어져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야 난 비로소 발코니 의자에 앉아 여행지의 밤 풍경을 둘러볼 수 있었다. 호텔에 딸린 작은 풀장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였다. 조명이 켜져 있는 풀장의 주변으로 야자수 커다란 잎들이 가는 빛발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뿐 바라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름다운 섬이라고 했으니 아름다울 것이었다. 어차피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여행지였다. 신문 광고란에 적힌 여행사의 수십 군데 여행 패키지 중에서 여행지의 이름은 보지도 않으면서 가격란만 찾아 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니 특가 3박 4일 괌여행이라는 문구가 집혔다. 괌은 멀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게다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다. 나는 곧바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나와 아이와 어머니의 영문자 이름을 불러주었다. 여행사와 통화를 끝내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뜻밖에도 어머니는 신용으로라도 망설이는 기색을 전혀 보이시지 않았다. 그러자꾸나. 아직 힘 있을 때 어디든 가야지. 어머니의 대답이 너무나 선선해서 오히려 내가 민망했다. 어머니가 혹시 가지 않겠다고 할까봐 패키지 중에서 제일 싼 걸로 골랐다고, 기간도 겨우 3박 4일에 불과하다고 설득조로 마련해 두었던 말도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 확실히 어머니는 달라졌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어머니가 정신을 놓아버렸던 하루, 그 다음부터의 일이었다. 그날 노인정의 효도 행사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던 어머니는 힘들어서 잠시 누웠다 일어나야겠다 하시더니 1시간도 채 안 돼 갑자기 정신을 놓고 보이는 모든 끈과 천마다 나비 매듭을 지으셨다고 했다. 기겁을 한 오빠네 식구들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나중에는 묻기까지 하다가 기어코는 119 구급대까지 불렀지만 어머니는 구급차의 창에 달린 커튼에까지 나비 매듭을 지으시더라고. 큰오빠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의 진단은 폭염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초여름에 몰아닥쳤던 이상 폭염, 기력이 쇠한 노인네가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더웠던 더위. 의사의 말대로 시원한 병실에서 링거 한 병을 맞고 깨어난 어머니는 다시 예전의 어머니로 돌아와 있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정신을 놓고 있던 사이의 나비 매듭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셨다. 그러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어딘가 좀 달랐다. 그전에는 3번, 4번 마다하다 결국 못 이기는 채 겨우 받던 자식들의 용돈을 서슴없이 챙기고 고기 좋아하는 큰아들을 위해 신용으로만 젓가락을 갖다 대던 고기 접시도 남김없이 비우고 때로는 4개까지 전화를 걸어 예쁜 색깔의 부채라든가 책 넓은 모자 따위를 사다 달라 하기도 하셨다. 어머니는 당신의 생이,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초여름 무렵의 어느 하루처럼 어느 날 어떻게 사라져버릴지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듯했고 그러자 더 이상은 머뭇거릴 게 없어진 듯 싶었다. 어머니와 같지는 않겠지만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우리들 곁에서 떠나실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은 내게도 마찬가지여서 신문의 해외여행 광고란을 보다가 느닷없는 효도 여행의 충동이 생각난 것도 실은 그 때문이기도 했었을 것이다.
얘, 안 자니? 방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냥 네 라고만 대답했다. 몸을 돌려눕는지 침대 시트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잠시 들려왔다. 그리고 몇 분쯤 뒤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가 보이니? 깜깜한 밤에. 그냥 깜깜한 밤이 보이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자리가 불편하신가? 또다시 침대 시트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숨 같은 낮은 숨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잠시 후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반듯하게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살아오신 세월만큼 가늘어진 숨소리를 잠속에 묻고 마치 죽은 듯이 어머니는 저 잠 속에서 또 어느 것에다 나비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한동안이나 내려다보았다. 비가 말끔히 개인 하루. 가이드가 딸린 패키지 여행은 노인과 아이에게도 별 무리가 없을 만큼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루어졌다. 바닷가를 잠깐 구경하고 전쟁 기념관을 들르고 관광 상품점을 들른 뒤 점심 식사. 어머니는 간혹 나와 아이와 떨어져 저쪽 일행의 노인과 다리를 쉬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부실한 치아와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는 눈에 관한 이야기, 자식들의 직업 이야기, 그리고 손주, 손녀의 이야기. 그저 그런 이야기들인 듯 싶었다. 그러다가 저쪽 노인이 영감님은 언제 먼저 보내셨어요? 묻고 어머니 또한 같은 물음을 물었다. 어머니는 좋은 말동무를 만난 듯 싶었으나 잠시 후 내가 저 할머니는 연세가 몇이래? 묻기라도 하면 어느새 그 노인과의 대화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몇이더라?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기는커녕 그런 얘기는 나눈 적도 없다는 듯 저 늙은이도 70은 넘어 보이지 않니? 라고 내게 되물었다. 어머니에게 과연 해외여행이라는 게 즐거운 일인 것일까? 어머니는 지친 기색 없이 열심히 가이드와 내 뒤를 쫓고 멈추는 곳에서마다 열심히 사진을 찍고 쇼핑센터에서는 손주들의 선물을 열심히 챙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저 흘러가는 것일 뿐 그 어느 것 하나 어머니의 가슴 속에 쟁여지기 위해 반짝 정지되는 화면은 아닌 듯 싶었다. 어머니에게 해외여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한동안 해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던 작은 오빠 덕분으로 어머니는 외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실 수 있었고 그것은 노인정에서 온종일 화투나 치고 있는 노인들에게 어머니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에도 어머니를 모셔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국제전화를 거는 내게 작은 올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머닌 오시자마자 가시려고만 해서 괜히 모신 게 아닌가 속상한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작은 오빠와 올케는 어머니에게 관광을 시켜드리기 위해 전쟁을 치른다고도 했다. 오빠네 집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이미 볼 것은 다 보았다는 듯 어머니가 집 밖으로는 더 이상 꼼짝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하긴 그 시절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이상의 무슨 더 재미난 일이 있었을까? 따지고 보면 오직 관광을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은 어머니에겐 이번이 처음인 셈이었다. 오후의 관광 코스는 연인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동반자살을 해서 유명해졌다는 사랑의 절벽이었다. 나는 그 절벽이 신기하다기보다는 세상 어디에나 그런 자살 바위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가 그 절벽과 바위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저 그림을 보세요. 연인들이 이 절벽에서 동반 자살을 하는 그림인데 남녀가 머리를 서로 묶고 있죠. 스페인 통치 시대에 사랑에 빠진 참호로 여인이 있었는데 스페인 장교가 그 여자를 탐하는 바람에 연인들이 서로 길게 따은 머리를 하나로 묶고 이곳에서 뛰어내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한 몸으로 엮여 저승길에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연인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내려다본 절벽은 까마득하고 절벽 밑의 험악한 바위로 기어오르는
파도의 이빨이 드세다. 그러나 잘 뛰어내리기만 한다면 산호섬 특유의 저 아름다운 빛깔 출렁이는 바닷속으로 한 번에 풍덩 뛰어들 수도 있겠다. 어머니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어지럽다며 저쪽 일행의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겁이 나는 듯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의 손에서는 흥분이 느껴졌다. 엄마, 그런데 뛰어내리다가 머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 그럼 손을 꼭 잡고 있겠지? 너랑 나처럼. 그러나 누가 먼저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묶은 머리도 풀어지고 잡았던 손도 놓아버리면,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것이라면, 머리를 묶는 것은 혹시 영혼까지 함께하려는 안타까운 마음이기보다 잡은 손을 믿지 못해서인 것은 아닐까? 영혼의 길이 갈리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닐까? 삶과 죽음의 길이 갈라질까봐 그걸 저어하는 것이 아닐까? 내 상상은 속되다. 나는 고개를 가로젓고 또 다른 관광객을 위해 내가 서 있던 자리를 양보했다. 참 멀리도 보이는구나. 다음 코스를 위해 어머니를 모시러 갔을 때 어머니는 앉은 자리에서 바다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 여기가 예전에 그 비행기 떨어진 데 아니니? 예에서 보면 비행기 떨어진 데도 보일라나? 어머니는 심상한 듯 말했으나 나는 잠시 어머니의 얼굴을 뜨악하게 바라보았다. 사랑의 절벽에서 느닷없게도 비행기 떨어진 자리라니. 그것이 몇 년쯤 전의 일이었던가. 대한항공의 여객기가 괌의 아가나 공항 근처에서 추락했을 때 나 역시 신문의 구석구석을 읽고 9시 뉴스, 자정 뉴스, 속보까지 빼놓지 않고 챙겨보았지만 고작 몇 년 사이의 그 일은 까마득하게 먼 일처럼 여겨졌다. 다만 몇 컷의 화면들이 떠오를 뿐이었다. 울창한 밀림 속에 동강나 있던 기체, 울부짖던 사람들, 200명이 넘던 사망자 명단, 마치 전화번호부의 한 페이지처럼. 사망자 수가 200명이 넘었지만 그들 중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 남편의 거래처 회사 간부가 가족여행을 가던 길에 일가족 몰사했지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면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지도 못했을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몇 달이 건너의 죽음조차 심상하지가 않아 남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더욱 열심히 관련 뉴스들을 챙겨보았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모든 사고 소식에 민감했다. TV에서 사망사고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는 거실 TV의 채널을 돌리지 못하게 했고, 나중에는 당신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꼭 잠그고 당신 방의 TV에 매달렸다. 어쩌다가 사망자의 사진이 나올 때는 TV 속으로 파고들듯 화면 앞으로 다가붙기도 했다. 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TV 뉴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오래전 내가 아직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어딘가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우리가 건너야 할 육교 아래에서 한때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이 보였는데 육교 아래에서는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던 것이 육교 위에서야 내려다 보였다. 둘러선 사람들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무서웠지만 또한 그 흥미진진한 광경을 놓칠 수가 없어서 나는 육교 난간을 붙들고 심장을 두근거리며 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누군가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쓰러져 있는 남자의 얼굴 위로 거적을 덮는 것이 보였다. 엄마, 저 사람 죽었나 봐. 내가 낮게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러나 내 손은 다만 허공을 더듬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바로 내 곁에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머니에게 내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그 순간 육교 위가 아니라 육교 아래 거적을 덮어쓴 사내의 곁에 있었다. 바로 내 곁에서 나와 똑같은 자세로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으나 또한 내 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의 얼굴에 겨울 노을빛이 붉고 어둡게 물들었다. 그리고는 쓱 지나가는 바람.
어머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쓱 지나가 버리는 바람처럼 간혹 그렇게 어딘가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까맣게 사라져 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어째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 까닭을 짐작으로만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일요일 오후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치 담배 한 겁 사러 나가는 듯이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팔당의 국도변 풀숲 사이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것이 내가 초등학교 때의 일이었다. 경찰 수사에 의하면 동네 가까운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뺑소니 운전수가 아버지의 사체를 그곳까지 끌고 가 유기한 듯 싶다 했다. 그러나 뺑소니 운전수는 잡히지 않았고 아버지의 죽음은 그렇게 의문에 묻혀졌다. 폭염이 이어지던 한여름의 일이었다. 아버지의 사체는 이미 구석구석이 상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내 아버지인지를 몰라볼 정도는 아니었다. 아버지의 제삿날은 경찰에서 알려준 사망 추정 시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던 그날로 정해졌다.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는 일에 매달리느라 아버지의 죽음에 정신을 놓고 있을 겨를도 없었다. 나와는 나이차가 많은 큰오빠가 장남구실을 해낼 때까지 거의 10년 세월을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보다는 남은 자들의 삶에 더 숨통이 졸려 사셨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시기는 어머니에게 있어 다만 유예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다림의 유예. 아버지가 집을 나갈 때 그러했던 것처럼 감쪽같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러니 늘 대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연히 대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까지는 아버지는 죽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만 세상의 어느 알 수 없는 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는 거리에서 비를 맞고 있을 수도 있고 바람 부는 육교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수도 있고 다리 위를 건너다 무너져 내리는 다리와 함께 강에 빠질 수도 있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자식들 선물을 챙기려고 들어섰던 백화점에서 쏟아져 내리는 벽돌더미와 함께 바닥 속으로 꺼져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었다. 가족과 함께가 아니었으므로 아버지는 늘 어딘가를 떠돌고 늘 어떤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다. 그것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죽음의 전부인 것 같았다. 하루 온종일의 관광을 마치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기어코는 또 한 군데의 쇼핑센터까지 들른 뒤에야 그날의 일정은 전부 끝이 났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일행들에게 안내 말씀이 있겠다 했다. 고작 하루 관광을 했을 뿐인데 공식적인 관광은 이제 끝이 났고 이튿날부터는 자유관광이라는 것이었다. 다만 원하시는 분은 괌의 가장 아름다운 해변인 스타샌드라는 곳에 갈 수 있다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당 얼마씩의 돈이 추가될 것이라고.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 특가 3박 4일 괌 여행이라는 여행사 광고가 그때에서야 이해되었다. 늙은 어머니와 어린 딸을 데리고 나머지 일정 전부를 자유시간으로 메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아직 정정한 편이었고 아이는 어디든지 혼자 걸을 수 있는 나이라고는 해도 둘을 동반한 여행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는 늘 햇볕을 원하고 어머니는 늘 그늘을 원했다. 어머니는 늘 앉을 자리를 찾았고 아이는 늘 뛰어다닐 자리만을 찾았다. 게다가 짐을 들고 다녀야 하는 내게 빈손은 늘 하나뿐이었다. 마지막 코스였던 쇼핑센터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머니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을 때 그때에도 나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아이를 붙잡느라고 뒤처진 어머니에겐 신경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몇 걸음 뒤처져 있던 어머니가 아이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서도 나로서는 비명을 지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새 어머니의 등과 허리를 떠받친 외국인 남자가 딸인 나보다도 더 다정하고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괜찮냐고 묻고 에스컬레이터가 멈출 때까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호텔에 들어와 잠이 들 때까지 나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도 아이에게도 친절하지 않았다. 까닭을 알 수 없는 화가 북받쳤다. 8월의 끝, 여름도 다 가고 이제 선선해질 가을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될 때에 난데없는 여행이라니.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낯선 물과 낯선 언어의 섬나라라니. 여행은 어머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여름 내내 아무 곳에도 가지 못했던 아이 때문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간절하게 휴식을 원하던 남편 때문이었을까? 여름 내내 남편은 어찌나 바빴던지 그의 간절한 소망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며칠만 푹 쉬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휴가를 내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고 심지어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었다. 여행은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휴식이었다. 아이도 없고 아내도 없는 집. 며칠간의 그 집이 그에게는 휴양지가 되어줄 것이었다. 그는 원하는 대로 리모컨을 돌리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걸거나 받고 땀에 푹 절은 몸을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서 와이셔츠 차림으로 잠들거나 아니면 팬티까지 홀랑 벗은 몸으로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잠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바쁜 시간을 틈내 오늘도 늦겠다는 전화를 할 필요도 없고 하루에 서너 차례씩 걸어대는 아이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남편이 나와 아이가 없는 집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도 나로서는 그런 그를 서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내 희망이 또한 그랬으니까. 어느 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만 놓아둔 채 어딘가로 감쪽같이 떠나주기를 나 또한 아주 간절히 원했으니까. 남편이 그래준다면 나 또한 남편이 지금 내가 없고 아이가 없는 빈집에서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을 했을 테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는 텅 빈 집에 싱싱한 알몸으로 누워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다릴 것이었다. 매일같이 기다려야 하는 남편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이 마치 예정된 운명인 것처럼 텅 빈 내 집의 초인종을 눌러주기를. 내가 설레임 가득한 손으로 현관의 빗장을 열었을 때 그 낯선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음성으로 내게 이렇게 말해주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 이렇게. 생수 한 병을 들고 호텔방의 발코니에 오래 앉아있는 동안 방 안에서는 자주 침대 시트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이는 샤워를 끝내자마자 완전히 골아떨어져 버렸으니 뒤척거리는 것은 분명 어머니였다. 왜 안 주무세요? 발코니 밖의 내가 방 안의 어머니에게 묻는다. 혼자 자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러나 통 잠이 안 오는구나. 호텔방 안에는 싱글 침대 2개와 보조 침대 1개가 놓여 있었다. 그러니 침대 하나가 어머니 차지인데도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으신다는 것이었다.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와 한 방을 썼다. 그때에도 어머니는 잠귀가 밝아서 잠 없는 나이였던 내가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말짱하게 잠이 깨 한동안이나 잠을 못 이루곤 하셨었다. 간혹 내 집에 다니러 오신 어머니가 한밤중의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에 나왔다가 그런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면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하곤 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풍경이란 딸인 내게조차도 마땅치는 않은 것이었다. 엄마,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나와 앉아 계시고 싶으면 불이라도 켜고 계시라고 말을 했을 때 어머니의 대답이었다. 예, 늙으면 귀가 밝아지는 모양이다. 낮에는 멀쩡한 소리도 못 들으면서 밤이 되면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구나. 깜깜한 어둠 속에 먼지도 알 수 없는 온갖 것들이 수선수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시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다가도 어떤 때는 내용도 모르면서 그게 그렇게 재미진다. 엄마 무슨 그렇게 섬찟한 소리를 해?
나는 어머니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소리를 질렀다. 아닌 게 아니라 내 팔뚝에는 굵은 소름들이 돋아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나는 불 꺼진 거실에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오독하니 앉아본다.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몸을 기우뚱하게 하고 마치 어딘가를 향해 귀를 기울이는 듯한 자세를 취해본다. 길거리의 차 소리가 들려온다. 어느 차는 소음기를 떼어버렸는가? 심야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잠시 요란하다. 그러나 그뿐. 더 이상은 들려오는 소리가 없다. 뭔지도 알 수 없는 온갖 것들이 수선수선 이야기를 한다는 어머니가 들었던 그런 소리는 내 귀에는 전혀 닿지 않는다. 다만 귀에 익숙한 어떤 소리가 귀 밖이 아니라 귀 안에서 들려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 남편과 나는 불행한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남편은 성실했고 가정적이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남보다 많지 않은 월급으로도 10여 개의 통장을 만들었고 주식을 샀고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사들였다. 바쁜 직장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 경매되는 부동산의 정보를 모으고 온갖 종류의 할인 쿠폰을 모으고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50원을 기록하기도 하는 가계부를 썼다. 다 당신과 윤희를 위해서야. 우리한테 재산이 있어, 연줄이 있어.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겠어? 하다못해 캐나다나 호주에 시민권을 가진 친척이 있기래.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지. 남편의 말에 틀린 것은 없었다. 그는 성실했고 가정적이었다. 쓸데없이 소모되는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바람도 못 피울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두쇠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구두쇠라기보다는 계산을 하는 사람에 속했다. 끝없는 수치와의 전쟁, 숫자와 확률의 가능성, 오직 그것으로만 확신되는 미래, 그리고 가족. 여보, 당신은 좀 쉬어야 해. 여름 내내 나는 남편에게 말하곤 했다. 남편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에도 남편의 머릿속에서는 정신없이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남편의 머릿속을 짐작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빴다. 그를 비난할 방법 같은 건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와 함께 있는 한 내게도 휴식 같은 건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여보, 나는 좀 쉬고 싶어. 남편에게 상의도 없이 여행사 예약을 해버렸던 날, 그 말을 꺼내려다 말고 내 입에서는 그런 말이 먼저 튀어나왔는데 남편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 뒤 10년 뒤, 20년 뒤, 하다못해 50년 뒤의 숫자와 싸우느라 현실의 말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다. 그의 현실은 미래였고 그 미래는 숫자였다. 괌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라는 스타샌드는 그 해변의 아름다움보다는 즐길 만한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점으로 우선 마음에 들었다. 노천 온천이나 열대림 트레킹, 그리고 원주민들의 공연이 어머니에게는 즐거운 눈요기가 될 듯 싶었다. 아이는 일찌감치 스노클링에 빠져들었다. 깊은 잠수가 필요 없는 그 물놀이가 7살 아이에게는 즐겁기 짝이 없는 놀이인 듯 싶었다. 물속에 뛰어들었던 아이가 수영복 위에 셔츠도 벗지 않고 있던 내 손을 막무가내로 잡아 끌었다. 첨벙첨벙 아이를 쫓아 뛰어들어가 아이가 건네주는 스노클을 쓰고 물속을 들여다보니 온갖 색깔의 열대어들이 떼지어 헤엄쳐 다니고 있는 것이 보였다. 고작 허리 깊이밖에는 안 되는 낮은 물속에서 말이다. 그건 마치 내가 바닷속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기보다 어항 속에 얼굴을 쳐박고 열대어 구경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으나 그랬음에도 그 열대어들의 빛깔들에 홀려 나는 아이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스노클을 오래 돌려주지 않았다. 집에 두고 온 어항이 생각났다.
쇼핑센터에 갔다가 아이가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들고 왔던 작은 어항이었다. 남편은 물고기라면 질색을 했다. 보기만 해도 몸이 미끈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와 내가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그는 수족관이 있는 다방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남편이었으나 자식 이기는 장사 없다고 별 수 없이 어항을 놓을 자리를 손수 마련해 주었고 때로는 물고기밥을 손수 떨어뜨려 주기도 했다. 그러나 간혹 그는 저 물고기들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듯이 내게 묻곤 했다. 이봐, 물고기는 얼마나 오래 사는 거야? 글쎄, 물고기의 수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어항 속의 물고기가 늙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도 전혀 없었다. 그것들은 병이 들거나 먹이가 부족하거나 산소 결핍으로 죽게 마련이었다. 그러니까 잘 돌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생명. 그것이 어항 속의 물고기들에 대해 내가 은연중 갖고 있던 생각의 전부였다. 이봐, 그럼 저 물고기들이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평생 같이 살 거란 말이야? 남편이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품새가 우스워서 순간 웃음을 터뜨려 버렸지만 남편의 말이 내게도 어떤 이물감을 선사했던 것만큼은 분명했던 모양이었다. 처음에 6마리였던 물고기는 몇 달 사이에 2마리로 줄어버렸다. 4마리 모두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물 갈아주는 때를 놓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아이는 물고기들의 죽음에 불에 댄 듯한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과 나는 별 수 없이 그 물고기들을 아파트 화단에 묻어주었다. 딱하게도 땅으로 간 물고기. 아이와 내가 물속에서 노는 동안 어머니는 해변의 나무 그늘에서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가끔씩 내가 허리를 펴고 어머니가 앉아있는 자리를 바라보면 어머니는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의심스럽게 그런 어머니를 한동안 쳐다보았다. 백내장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눈이 딸과 손녀를 분간해 내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였던 것이다. 어떻든 어머니는 즐거워 보이셨다. 야외 식당에서의 바베큐 요리를 맛있게 드셨고 원주민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원주민 무희에게서 꽃 목걸이를 선사받기도 했다. 어머니로서는 쉽지 않을 거리를 걸어야만 했던 열대림 트레킹 코스에서도 어머니는 그닥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뒤로 처졌고 아이는 또한 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앞으로만 달려나갔다. 뛰지 마, 얘야. 그러지 마라. 그러다간 길을 잃을 거야. 어느새 성큼 저 앞으로 달려나가 열대나무 큰 이파리 사이로 빨간 티셔츠 자락을 감춰버리는 아이를 정신없이 달려가 붙잡아 되돌아봤을 때 이번엔 일행 중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그 자리에 굳은 듯 섰던 나는 일행에게서 10여 미터나 떨어진 뒤쪽에서 익숙한 색깔의 옷자락이 팔랑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외치며 달려갔을 때 그러나 그 익숙한 색깔의 옷자락은 어머니가 아니라 막 나뭇잎 새에서 공중으로 날아올라가는 노란색 작은 나비였다. 엄마! 순간 길을 잃은 것은 나 같았다. 열대림의 한가운데서 나아가야 할 곳의 방향도 되돌아가야 할 곳의 방향도 잃어버린 채 나는 아득하게 서 있다.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하고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소리도 정지해버린 그 시퍼런 열대림의 한가운데에서 여기는 늙음도 죽음도 없어 보이는구나. 모든 게 너무나 시퍼래서 무섭지 않니? 열대림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때 어머니가 내 손목을 찾아주며 했던 말이 그때에서야 떠올랐다. 어머니는 진정으로 두려우셨던 모양이다. 그 거침없는 푸르름이 사시사철 달아오른 햇볕 아래에서 지치지도 않고 살아오르는 그 섬의 그 짙푸른 생명력이. 그러나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나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아이를 뒤쫓느라 어머니의 손을 팽개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은 내 등 뒤로 사라져버렸다. 여기는 늙음도 죽음도 없어 보이는구나 라고 하시던 엄마!
나는 소리를 내서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부름에 돌아온 것은 다시 노란 나비 한 마리, 또다시 가슴이 내려앉는다. 지난 초여름, 정신을 놓았던 하룻밤 하루낮 사이 보이는 모든 것에 나비 매듭을 지으셨던 어머니였다. 혹시 저 노란 나비는 어머니가 지어놓은 또 하나의 매듭은 아닐까? 엄마! 악을 쓰듯 다시 한번 어머니를 불렀을 때에야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풀숲 사이에서 허리를 꼬부린 채 걸어 나왔다. 얘야, 날 찾았구나. 오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진정 미안한 듯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나는 미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한다. 그럼 말을 하고 갔어야지. 사람 놀라게. 왜 그러는 거야? 왜 엄마 맘대로 어딜 그렇게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엄마 혼자서 아무도 못 찾게 혼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바닷물 속에서 놀더니 아이는 쉽게 잠들지 못하며 어깨며 등이 화끈거린다고 칭얼댔다. 수영복 자국이 선명한 어깨와 등이 빨갛게 익어서 목욕을 시키는 동안에도 아이는 내 손이 살에 닿기가 무섭게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댔었다. 나는 아이를 맨몸인 채로 침대 위에 엎어놓고 연고를 발라주었다. 연고의 느낌이 시원한지 아니면 침대에 엎어져 누운 자세가 편안했던지 좀채로 잠들지 않을 것 같던 아이에게서 고른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연고의 마개를 닫다 말고 나는 어머니의 침대를 돌아보았다. 아이보다 먼저 침대 속으로 들어간 어머니는 그러나 괌에서의 마지막 밤도 쉬이 잠이 오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침대로 건너가 돌아누운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시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어머니의 팔이 아이처럼 빨갛게 익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팔에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다. 난 끈적해서 싫다. 어머니가 팔을 빼내려고 했지만 나는 연고를 바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도 일종의 화상이야. 그냥 놔두면 덧날지도 몰라. 화상은 무슨? 그러나 어머니는 더 이상 팔을 빼내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이제 어머니의 잠옷 어깨를 팔 쪽으로 끌어내린다. 어머니는 가만히 계셨다. 내가 어머니의 속살을 만져보는 것이 얼마만의 일인가. 어머니의 늙은 피부는 힘없이 늘어져 있고 뼈는 바스라질 듯이 앙상하다. 목 쪽으로 손을 옮기자 척추로 이어지는 목뼈가 늙은 피부를 뚫고 올라올 듯이 툭툭 솟아있다. 나는 어머니의 잠옷 속으로 손을 깊게 집어넣는다. 척추뼈가 고스란히 만져지는 등, 그 탄력 없고 늘어진 피부 위에 나는 연고를 넓게 펴바른다. 나무는 1000년도 산다지. 내게 고스란히 등을 맡긴 채로 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늙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낙엽도 안 만들면서 1000년을 산다면 징그럽기도 하지. 어머니는 낮의 열대림을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 그 나무들을 보고 있는데 너희 아버지가 생각나. 왜? 너희 아버지 죽은 것도 내겐 그 나무 같았으려니. 살아있으면 나처럼 늙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도 놓고 한밤중에 남 못 듣는 소리도 듣고 그러다 망령도 들고 하련만 너희 아버진 그 시퍼런 나무처럼 죽어서도 죽은 사람이 아니고 죽은 것도 죽은 게 아니고 내 눈엔 죽은 너희 아버지가 늘 시퍼렇게 살아만 있었으니 그래 늘 마음이 아팠지.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잠은 언제 자나? 언제 늙어? 언제 편하게 눈을 감으려나? 어머니의 옷 속 등 위에서 내 손이 멈춰진다. 다 발랐니? 어머니가 묻는 것을 대답하지 않고 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엄만 별소리를 다 해. 어머니는 그저 낮게 웃으실 뿐이었다.
그날 밤도 나는 어머니의 침대 시트가 서걱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뒤척거리는 소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자리가 선 것보다는 피곤이 더 심한 하루였을 것이다. 방 안이 정적으로 완전히 물든 후 나는 방 안으로 돌아와 아이의 자리를 보아주고 그러고는 내 침대 쪽으로 걸어가다 어머니의 침대 발치에 우뚝 멈춰섰다. 어머니가 언제 이렇게 작아졌던가? 침대 시트에 파묻힌 어머니의 몸피는 한 줌밖에는 되어 보이지 않았다. 7살짜리 내 아이보다 더 작아 보였다. 그러나 가만 보니 침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의 어머니의 몸피만큼이나 작았던 어린 시절의 나다. 그리고 침대맡에 앉아있는 어머니. 어머니는 내가 내 딸에게 밤마다 그러는 것처럼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 책의 제목을 알고 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 책의 마지막 구절이 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온다. 100년이나 잠을 잤던 공주는 이제 더는 잠을 잘 필요가 없어졌지. 그래서 공주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랑만 하면서 영원히 행복했더란다. 바다는 가도 끝이 없이 낮은 수심으로만 펼쳐져 있다. 한참을 걸어도 종아리, 또 한참을 걸어도 허벅지, 다시 또 한참을 걸어도 겨우 허리. 키 작은 아이가 목까지 물이 차올라 그만 하고 소리칠 때까지 아직 파도는 내 가슴을 건드리고 있을 뿐이다. 나는 잠깐만 아이에게 그곳에 서 있으라고 말한다. 엄마는 좀 더 걸어 들어가야겠다. 좀 더 걸어 들어가 어깨를 묶고 얼굴을 묶고 그러다가 첨벙 한없는 밑으로 꺼져 들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바닥을 쳐야겠다. 그러나 아이는 어느새 목에까지 차올라온 바닷물이 겁나는 얼굴이다. 아이는 내 손을 악착같이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얘야, 내 손을 놓아라. 얘야. 그러나 그렇게 악을 쓰는 순간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내 딸아이의 어린 손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늙은 손이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다만 내게 고개를 가로저어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이튿날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던 공항에서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의 휴대폰은 곧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걸라고 말을 했던 사람은 남편이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에서 울려나오는 메시지는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녹음된 음성이었다. 수신불능의 남편. 그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주가지수를 탐색하느라 전화벨 따위를 들을 수도 없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 경매장에 앉아서 입술을 바싹바싹 태우고 있을까? 그도 아니라면 그 역시 내가 없고 아이도 없는 사이에 알 수 없는 곳의 어느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어느 지푸른 나무의 등걸을 타고 있을까? 그러나 대체 무엇을 향해? 남편과 통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게이트 앞으로 걸어오는데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가만 보니 아이와 어머니가 서로 허리를 굽힌 채 쭈그려 앉아 있었다. 아마도 어머니는 아이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가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치켜드는데 아이의 길게 따내린 머리꽁지가 어머니의 백발 위에서 출렁이었다. 어머니의 백발 위에 아이의 머리꽁지를 묶은 나비 모양의 끈이 내려앉았다. 둘의 머리는 나비 매듭을 사이에 두고 서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아이의 나비끈을 머리에 인 채로 눈길만 쳐들어 내게 웃음을 띄워 보였다. 이해할 수 없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문득 뒤에서 울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파, 아데이! 한때의 참어로족 공연단이 게이트 앞의 이국인들에게 소리 높여 유쾌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있었다. 하파, 아데이.
참으로어로 그것은 안녕하세요였다. 딸은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지, 자신의 엄마가 왜 그 사시사철 푸르른 열대림을 보면서 왜 마음을 아파했는지 소설 속 엄마의 말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죽은 것도 내겐 그 나무 같았으려니.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잠은 언제 자나? 언제 늙어서 언제 편하게 눈을 감으려나? 엄마는 늘 비명에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엄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도 예전 엄마만큼의 나이가 되고 보니 내 딸에게 내가 해주고 있듯이 그때의 내 엄마도 내게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단단하게 잡아주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의 굵게 마디진 손을 잡아보고 나는 이제서야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나 어릴 적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숲속에 잠자는 미녀를 읽어주었던 엄마. 그 엄마가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지금 저는 엄마 무릎팍에 누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누나와 이야기하시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들으며 잠이 들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 작품을 저와 함께 감상해 주신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세요.